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상 교수입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행정법 분야는 개별적인 법률들,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개별적 법률들, 예를 들면 뭐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과 같은 개별적인 법률들의 체계와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맡은 분야는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현재의 법적 규율 상태는 어떠하고 또 앞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 마련이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와 연결돼서 법적인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법의 전문가가 아니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리되 그래도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된 각종 법들을 찾아보실 때 필요한 정보를 핵심적으로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대상이 융복합 의료제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 자료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법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현재 약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의료기기가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상인데 두 개의 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돌 없이 적용이 돼야 되는가라는 문제와 현재의 법적 상태로 충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의약품도 아닌 것이 의료기기도 아닌 것이 그러면 어느 하나의 법만 적용해서는 안 되되 그렇다고 해서 또 두 법을 다 적용하기에는 어떤 충돌이나 모순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고민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융합 형태의 융복합 의료제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법에 대한 일반 내용 중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의 체계와 구성 그리고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크게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로 내린 것은 위상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위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그 다음 차원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위상 자체가 가장 최상위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헌법을 제정할 때는 국민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국민 투표까지를 일정 수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반면 법률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통과를 시키면 정해진 날짜에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고요. 또 거꾸로 그만큼 굉장히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근본 가치가 되는 내용을 약간 추상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바로 어떤 것들을 쉽게 도출한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바로 헌법에 근거해서 제기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융복합 의료제품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살펴보았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법률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근데 국회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하면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률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현실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너무 좀 어려운 현실이 있고 또 하나는 각각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현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규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생긴 것들이 법률보다는 더 위상과 급이 낮으면서도 행정청에서 행정이 주체가 돼서 어떤 룰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를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규명령이라는 것이고 또 행정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법규명령은 행정규칙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효력이 있고요. 의미는 우리가 통상 땡땡땡 법 시행령, 땡땡땡 법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사법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약사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위상이 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시행규칙보다는 시행령이 더 위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최종 결재까지가 나야 행정부처의 최고 수장이 대통령의 결재까지가 나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급으로서 주무장관, 각 부, 행정부처에서 보건복지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통일부 이런 식으로 각 장관들이 주체가 되는 내지는 국무총리가 주체가 돼서 최종 결재권자가 돼서 나가는 룰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이유도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법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고치기 어렵지만 동시에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입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시행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이거보다는 더 이제 가벼운 내용들을 다루지만 역시 국민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어떤 허가를 받을 때 신청서를 낼 양식 같은 것을 정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신청 요건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정해놓는다거나 하는 것까지도 다 시행규칙까지 담기게 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선에서 담기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행정부처에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국회까지 통과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 결재를 거치거나 장관의 결재를 거쳐서 나가는 룰, 규범 자체를 이제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신 법규명령은 행정 주체가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률에서 각부 장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만 다시 규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어떤 영향력 범위 아래에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행정 주체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은 지금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헌법이나 법률, 법규명령은 셋 다 모두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법규명령이나 법률, 헌법의 내용을 위반해서 내지는 그것에 어긋나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부처에서 정하긴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지 국민들이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금 더 행정 내부에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 근거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는 법이라는 네임을 달고 나오지 않으면서 각종 뭐 다양한 형태로 예규, 고시, 훈령, 지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확실히 이제 요 빨간 제가 주황색 박스를 해놓은 것처럼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행정 내부에서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내부에서 지켜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인허가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이걸 보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실제로는 이 인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나 사업자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직접 효력은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조차도 쉽진 않을 텐데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보강을 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체계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예규고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요걸 한꺼번에 합쳐서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예규고시 훈련 같은 것들을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정도까지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먼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3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만약에 행정작용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지금 아까 말했던 요
헌법, 법률, 법규명령까지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했죠. 행정규칙을 위반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헌법이나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근거가 없거나 이 기준을 위반해서 어떤 행정작용 내지 인허가가 나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만약에 법률이나 법규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예규 차원에서 어떤 인허가가 나갔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법률에 근거도 없이 인허가 나갈 수 있는 거야? 라면서 경쟁업체가 예를 들면 소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인허가 자체가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법적 분쟁과 소송,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국가배상 청구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여기서 법률에 근거한 거냐 아니면 법규명령에 근거한 거냐 행정규칙에만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법률로 어떤 인허가 근거 규정이나 기준을 정해놨을 때 장점은 당연히 법률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쉽게 개정이나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갈 수 있을지언정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법률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준수한 행정작용은 적법하게 인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국민들이 위반할 경우에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열려서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걸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규칙으로 만약에 근거를 정해놨을 때는 거꾸로 이제 아까 봤던 법률하고 이제 아예 가장 낮은 레벨의 행정규칙으로 해놓으면 장점은 행정청에서 그냥 사회 변화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행정청이 주도해서 탄력적으로 내용을 쉽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만 어차피 적용될 거니까 굉장히 쉬운데, 단점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업체들, 경쟁업체들이나 아니면 재판부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 기준으로 쓰일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행정청 내부에서 정해놓은 행정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그 인허가나 행정작용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고,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불확정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위반했더라도 처벌이나 제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법률로 하는 것과 행정규칙으로 하는 것이 양극단이라면 절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규명령입니다. 장점은 행정규칙보다는 훨씬 더 법적인 안정성이 있고 또 대외적 구속력, 다시 말해서 법원에도 재판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여전히 법률, 아까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법규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냐,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느냐,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강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과 국민이 해당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되고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효력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황색 헌법, 법률, 법규명령, 다시 말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이러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규범위라고 하면 헌법, 법률, 행정입법 전부,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행정입법은 그중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다시 말해서 행정청이 주체가 돼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이라고 표현했다면 법률하고 법규명령,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과 법규명령, 헌법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두 가지만을 말할 때 법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최초로 만드는 것을 제정이라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 것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조문의 체계는 읽을 때 약사법 있고 1조부터 뭐 100조까지 있다 했을 때 제2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된 것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없이 그냥 단순 아라비아 숫자에다가 점을 찍은 부분은 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줄이 안 바뀌었습니다만 여기 가,
가라고 동그라미, 가라고 해서 점 찍고 나온 내용을 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 외품이 아닌 것이라는 내용을 지목하고 싶을 때는 약사법 제2조 1항 4호 가목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가장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법적인 설명이고요. 예,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융복합 제품에 관한 입법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현행법령의 규정 현황을 보겠습니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 부분을 보시면 과연 융복합 의료제품이 뭔가가 우리나라의 법 중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좀 맥이 빠지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융복합 의료제품이 뭔지를 법에서 정해놓은 규범은 법률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우리 여기서 봤던 헌법엔 당연히 없고요. 법률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규명령에라도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약사법 시행령이나 약사법 시행규칙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라도 나와 있느냐? 법규명령에 나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융복합 의료제품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법규명령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규, 융복합 제품 예규에만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주황색으로 쳐놓은 것처럼 이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서 우리가 융복합 의료제품 예규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작용을 한 겁니다 라고 식약처가 인허가를 그래서 내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대외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도 아니 예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 약사법이 맞는지나 보자. 이 융복합 의료제품 예규는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켰다고 해서 행정이 적법하게 딱 마무리되는 게 아니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리스크, 약간의 적법 위법에 관련된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현재가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약한 형태의 법적 근거만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그리고 약사법과 그럼 의료기기법에 혹시라도 융복합 의료제품이 뭔지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을 규정하는 약사법에도 의약품하고 의약 외품의 정의만 나와 있고요. 의료기기법에도 의료기기만 정해놓으면서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료기기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은 될 수 없는 걸 전제로 합니다. 배제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 법을 읽어보시면 의료기기법 제2조에 보면 의료기기는 뭐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에게 조합으로 사용하는 기기, 기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 단서라고 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 외품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의료기기이면서 동시에 의약품과 의약 외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제외해버리고 그냥 의료기기로만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 다시 말해서 의료기기의 성격도 있으면서 동시에 의약품과 또는 의약 외품에 해당하는 AND 조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놨습니다. 의료기기법도 적용이 안 되고 약사법도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어느 법도 적용이 안 되는 가운데 붕 뜬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법률적인 현실입니다. 국회가 아직 그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법률로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융복합 의료제품을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예정해 놓고 있는 내용은 일부 있습니다. 뭐냐면 약사법 31조 7항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약간 의료기기 제조나 허가, 다시 말해서 의료기기 관련된 허가나 인증을 받았으면 의약품적인 성격이 조금 섞여 있으면 그 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규정이 약사법 31조 7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는 것을 아예 정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데피니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합되어 있는 상품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의료기기 쪽에서 허가받았으면 약사법 쪽은 특별히 우리가 심사를 안 할게 라고 이렇게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책임이 미뤄지는 모양새처럼 보이죠. 약사법에서 얘기를 하면서 의료기기법에서 허가받았으면 그 의료기기 조합된 것에 들어가 있는 약품 부분은
뭐 허가된 걸로 그냥 봐주자. 이런 식으로만 편의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거꾸로 의료기기도 주된 것이 의약품인데 의료기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은 의약품 쪽에서 허가받았으면 의료기기 쪽도 그냥 허가받은 걸로 본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약간 약사법에 미뤄두는 듯한 그런 규정만 허가에서 처리하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이 뭔지를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직접 정하는 것을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예규 형태로 마련했습니다. 아까 예규가 뭐였어요? 맨 처음 그림으로 가면 헌법 법률도 아니고 아까 말한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니고 그냥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그중에 예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에 가서도 이걸 곧바로 법원이 존중해 주지를 못하고 국민들도 이걸 안 따랐다고 해서 뭐 제재도 가할 수 없고 지키도록 요구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행정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정도만 밝히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법적 근거가 약한 상황이죠.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약한 형태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가 있는데요. 풀네임은 이제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 세칙하고 신속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의 명칭이 되게 긴데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융복합 혁신제품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을 하나 만들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융복합 제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융복합 의료제품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융복합 의료제품 예규라고 표현하겠는데요. 그 예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약품과 의약 외품의 성질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서로 복합해서 결합되어 있는 상품을 융복합 의료제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제품 플러스 의료제품 아니면 의약품 플러스 의약품식의 어떤 동일 제품군끼리 그 크로스가 되어 있는 것들은 융복합 의료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이라는 것이 따로 있죠. 그냥 융복합 의료제품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서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데이터 기술 같은 어떤 기술적인 면이 추가가 된 것을 혁신의료제품이라는 것에 네이밍을 달아주고 허가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 그룹이 심사를 해주고 심사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라는 것은 특히 의약품적 성질 중에서도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 제제와 같이 어떤 그 살아있는 바이오성의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예규가 아니라 여기는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아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줄기세포 연구 같은 것도 활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는 법률까지 제정이 된 반면에 융복합 의료제품이나 융복합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은 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고요. 제품 분류를 누가 할 건지 제품 분류는 뭐 원재료나 용법, 용량, 성능 이런 것을 봐서 담당 부서가 어디서 맡을 거다라는 걸 융복합 예규에서 정하고 있고요. 주작용에 따라서 의료 쪽으로 의료 기기로 갈 건지 아니면 의약품으로 갈 건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주작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효능이나 효과 면에서 사용 목적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하거나 결정력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의 기능이나 작용을 주작용이라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 의약품적 성질도 있고 의료기기 성질도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게 더 주가 됐느냐 프라임한 것이냐를 따져서 더 우세가 있는 것을 주된 것으로 보고 의료기기 쪽이면 의료기기 담당청 쪽이 주도로 해서 의약품이면 의약품 담당청이 주도로 해서 가겠다라는 것을 정해놓는 게 주작용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뭐가 주작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게 딱 두부 모자르듯이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척도 중에서 주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약사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의료기기법으로 갈 거냐가 배타적으로 엔드 조건으로 그 교집합이 나오지 않도록 현재는 법률은 돼 있고 이 교집합으로 되는 게 이제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면 그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규로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예규 안에서도 그 중에 주된 거가 의료제품이냐 아니면 의료기기냐 아니면 의약품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제 담당청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 체계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로는 융복화 의료 제품의 인허가를 내주려면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데요. 그런 전문가 그룹을 만들m에 있어서 현재 보면 혁신제품 조정협의회가 있고 융복화 혁신제품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뭐 행정청 내부의 조직이니까 아직까지 문제는 없겠지만 이 조직들이 커나가서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한 조직으로 독립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예규로 규정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게 되려면 법률로까지 국회에서 예산 통과를 왜 국회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독립 조직이 되려면 그 조직에 관한 법률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조직이 미약하다 보니까 융복화 의료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현재의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예규로 가장 약한 형태로 규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하위 규범에 해당하는 행정규칙 예규에다가 모든 필요한 내용을 융복화 의료제품 관련된 걸 다 속칭 때려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기준이든 절차든 아니면 뭐 조직이든 이런 거를 하위 규범에다만 넣어놓고 그 위에 있는 법률이나 아니면 헌법은 뭐 논외로 하더라도 그 법률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도 놔야지 그나마 법적 안정성이 있고 쉽게 또 법원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위반을 하지 못할 텐데 그 부분이 다 하위 규범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약한 규율에다가 가장 무거운 내용들을 넣어놔서 나중에 이게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특히 지금이야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청 쪽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인허가를 줄 거니까 그냥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 앞다퉈서 융복화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이 되게 되면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가 이미 받은 인허가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취소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뭐 어느 한쪽을 편애했다 내지는 특혜를 줬다 이래가지고 국가배상 청구까지도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뭐 당연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작용이라는 아까 Primary Mode of Action, 제가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만 주작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의료기기 쪽으로 갈 거냐 의약품으로 갈 거냐라는 것이 딱 나눠질 수 있다고 뭐 전제라고 실제로 그렇지만 규정을 해놨지만 앞으로 융복화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 기준마저도 굉장히 희미해지고 새로운 딱 나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 형태가 복잡해지고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작용만으로 1도 양단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설계를 융복화 의료 제품에 현재 나와 있는 것들 또 앞으로 개발될 것들의 특성을 잘 보고 법률 형태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규 상태로 머무르면 좀 곤란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허가 과정이나 평가 과정이 빨리 진행돼야지 시장 진입에서 지연이 방지되죠. 하루 뭐 촌각을 다투고 1분 1초로 다투고 있고 외국도 막 지금 특허를 내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만약에 그걸 쥐고 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과의 경쟁력까지 포함한다면 시장 진입이 지연되게 되면 굉장히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신속하게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융복화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만큼 거꾸로 국민에게 적용했을 때, 일반 국민에게 적용했을 때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선 과제가 되겠고요. 법적 개선으로서는 평가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내지는 융합적인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필요할 때마다 그 위험성이나 아니면 허가 체계를 수정해 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허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트랙이나 아니면 병행 트랙으로 개선을 해서 하나의 심사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말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시간을 더 절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외국 모델 같은 것에 대한 소식도 빨라야지만 식약처에서 인허가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인허가 과정 중에 적정하게 개입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도 법적 모델과 제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법적 과제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커지게 되면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 관련된 근거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PL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보면 관련 인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 업체는 나중에 그로 인한 손해가 뭐 국민의 피해,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면책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를 봤던 국민은 인허가 왜 식약처가 빨리 허술하게 내줬어? 이러면서 식약처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구상 책임까지도 물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규율 위상의 측면에서 적어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단위까지라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지금 현재 예규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식약처 쪽에서도 그렇고 또 인허가를 새로 받는 업체 쪽에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 과제로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주망한 성격으로 급하게 온 것 같긴 하지만 문제의식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융복화 의료 제품에 관련된 법적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추가적인 연구나 아니면 고민을 해보고 또 다시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이런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궁금증이 있거나 하시면 지금 아마 강의가 끝난 후에 이메일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관련된 질문도 해주시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